자, 오늘은 자력 방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흔히 우리가 국제 체제를 무정부 상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의미는 국가 간의 어떤 이계 충돌이 생겼을 때 이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어떤 리더, 즉 초국가적인 어떤 리더가 또는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고 오직 힘과 힘의 대결만이 어떤 결과를 낳는다는 그런 현실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무정부 상태에서 개별 국가들의 몇 가지 행동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무정부 상태에서 개별 국가들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보 문제에서만큼은 최대의 자율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율성은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려는 어떤 정치적인 자율성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무정부 상태에서는 힘이 지배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군사력을 보유하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냉엄한 국제 질서 속에서 한 국가가 번영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자력 구제의 원칙이 작동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자력 방위란 의미는 안보만큼은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 즉 다른 나라의 보호 또는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군사력으로 국가 방위를 전담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자력 방위의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력 방위란 자국의 능력만으로 영토를 방위할 수 있는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자력 방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자력 방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정치적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력 방위의 수단은 결국은 군사력이 되겠죠. 그리고 군사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동맹을 통해서 또한 자력 방위의 수단을 강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국가에 있어서나 이 자력 방위는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이상적인 안보 달성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자력 방위를 달성할 수 있는 기본 요소가 바로 군사력이라는 것인데요. 이 군사력이란 우리 한국군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직접적이며 실질적인 국력의 일부다. 그리고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인 능력과 역량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사력과 유사한 용어로서 전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전력이라는 것은 전쟁을 수행할 목적과 기능을 갖는 조직적인 무력 또는 군사력,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고요. 또 유사한 의미로 군사 능력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군사 능력이란 전시 특정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능력,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은 이 군사력을 하나의 전시 목표 달성 능력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전쟁 이외의 군사 작전도 포함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군과 미국은 이 군사력의 정의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죠. 한국군은 전시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미군은 전시뿐만 아니라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도 포함하는 이런 의미에서 군사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군사력에는 유형적 군사력과 무형적 군사력이 있습니다. 이 유형적 군사력이라는 의미는
가시적인 군사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군사력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물리적 요소가 바로 이 유형적 군사력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상비 전력, 그리고 예비 능력, 잠재 능력, 연합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형적 군사력이라고 하죠. 상비 전력은 언제든지 싸울 태세가 갖춰져 있는 전력을 우리가 상비 전력이라고 그러고요. 예비 능력은 이제 지금 당장 우리가 바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상비군처럼 갖추고 있지 않지만은 동원령이나 또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서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예비 능력이라고 그러고요. 연합 능력은 우리 국가와 또 타국가와의 연합 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 또는 전시에 미 본토에서 전개된 정원 전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합 전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잠재 능력이란 우리가 군사력을 운용할 때 이 군사력을 지원할 수 있는 또 군사력을 가동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적인 기반 그리고 또 국민적인 어떤 총화 단결 싸우고자 하는 어떤 전투 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잠재 전력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유형 전력과 대비되는 말로 무형 군사력이 있는데요. 이 무형적 군사력은 비가시적이죠. 눈에 보이지 않죠. 형체는 없지만은 물리적인 군사력을 운용할 때에 이 물리적인 군사력의 어떤 전투 효과를 높이는데 필요한 요소가 바로 이 무형적 군사력이죠. 예를 들면 군사력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군사 전략이나 전술 또는 정신적 요소로서의 어떤 군의 사기나 또 군기 이런 것들이 무형 전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험적인 요소가 무형 군사력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병사들의 어떤 훈련의 정도 그리고 어느 군대가 어떤 군대가 얼마만큼의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와 같은 이런 경험적인 어떤 요소로서의 훈련 정도와 전투 경험 등도 무형 군사력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군사력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군사력의 기능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학자들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그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토마스 셸링은 군사력의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파괴적인 측면과 강압적인 측면이죠. 자, 이 파괴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어떤 공격과 방어와 같은 이런 측면이죠. 그리고 강압적인 측면은 강제나 억지와 같은 이런 요소로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군사력의 기능은 공격, 방어와 같은 이런 파괴적인 측면과 또 억제 또는 억지라는 용어도 씁니다. 전쟁 억제 혹은 전쟁 억지 deterrence라는 의미인데요.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뭐 전쟁 억지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전쟁 억제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강제와 억제와 같은 이런 어떤 강압적인 측면을 우리가 군사력의 기능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공격은 적극적인 군사력을 사용해서 현상 변경을 목표로 물리력을 투사하는 것을 우리가 공격이라고 그러죠. 즉 적국의 군사력을 파괴하는 행위죠. 그리고 이 방어는 적의 공격을 격퇴시키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억지는 상대국이 자국을 위협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협과 어떤 계획된 행동으로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우리가 억지 또는 억제라고 그럽니다.
자, 이 억제는 단순 억제와 상호 억제, 또 확장 억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뭐 단순 억지는 우리가 글자 그대로 상대국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일방적으로 가하는 억지를 우리가 단순 억지라고 그러죠. 냉전 초기에 미국이 핵 개발에 성공을 했었죠. 그리고 소련은 이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못했죠. 이때 미국은 자신들의 핵무기를 이용해서 소련의 군사적 도발을 막는 단순 억지를 사용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게 바로 단순 억지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상호 억지라는 것은 양자 간에 작동하는 억지죠. 그래서 서로가 상대의 어떤 초전 공격에서 생존해서 반격을 할 수 있는 제2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 작동을 하는 것이죠. 자, 단순 억지와는 달리 소련이 이후에 미국의 핵 개발에 이어서 소련도 핵 개발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미, 소는 서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죠. 만약에 어느 한쪽이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공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국가가 핵무기 공격을 하게 되면 결국은 상대의 모든 핵무기를 파괴할 수 없었고 그러면 이 남은 핵무기로 보복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양측이 서로를 억제하는 이런 개념이 바로 상호 억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확장 억제라는 것은 자신의 핵 공격 능력을 이용해서 동맹국을 보호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와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이 또는 핵을 가진 어떤 상대방이 동맹국을 공격을 했을 때 핵을 갖지 않는 동맹국을 공격했을 때 핵을 가진 동맹국이 결국은 보복 공격을 함으로써 소위 말해서 확장된 억지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Extended Deterrence의 개념입니다. 이 확장 억지의 개념은 우리 한반도에서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서 우리가 우리의 핵 능력이 아닌 동맹국인 미국의 핵 능력을 통해서, 즉 미국의 확장 억지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북한의 핵 공격에 억제할 수 있는,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바로 확장 억제 개념이죠. 자, 여기에서 강제라는 의미는 여기 오타가 좀 났네요. 공제가 아니고 강제죠. 이 강제라는 개념은 군사력의 직간접적인 사용에 의해서 자국의 의지를 타국에 강요를 하고 또 적의 행동을 변화시켜서 국가 이익을 달성하는 것을 우리가 강제라고 그러죠. 자, 과시라는 군사력의 기능은 군사 연습이나 또는 프레이드나 무기의 구입, 또 군사력 건설을 통해서 자국을 보다 강력하고 중요한 국가로 인식시키는 활동을 우리가 과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군사력의 기능은 공격, 방어, 억제, 강제, 과시가 있는데요. 이 억제에는 단순 억제와 상호 억제와 확장 억제가 있다라는 것이 핵심 요지이죠. 자, 이 자력 방위국의 유형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자력 방위는 가장 이상적인 것이지만 모든 나라가 다 자력 방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어떤 능력에 따라서 또는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서
자력 방위를 할 수도 있고 또 자력 방위를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국가들도 있죠. 어쨌든 이 자력 방위를 할 수 있는 나라들의 유형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이 자원부강국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자원부강국은 한마디로 강대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 강대국은 압도적인 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국력을 바탕으로 충분한 군사력을 유지함으로써 자력 방위를 달성할 수 있는 국가들을 의미하죠. 미국과 중국 또 러시아 같은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대표적인 자원부강국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죠. 또 하나의 그 자력 방위를 할 수 있는 국가 유형에는 직접적인 위협이 없거나 또는 위협이 있더라도 그 위협이 미미해서 적은 군사력으로도 스스로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도 이제 자력 방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맹불가국이란 이제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또는 뭐 국제 안보 환경 때문에 동맹 체결이 쉽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자력 방위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유형은 그 역사적인 배경 등의 이유로 자국의 의도에 의해서 동맹을 맺는 것을 포기하고 자력 방위를 자국의 안보 수단으로 채택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비동맹 국가들이라든지 중립 노선의 국가들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이런 자력 방위국의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이 자원부강국은 아까 강대국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코헤인이나 호프만과 같은 학자들은 체계에 어떤 국제 체계에 영향을 주는 국가들 또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과 기능을 갖춘 국가들을 우리가 자원부강국 또는 강대국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또 미어쉐이머 같은 학자들은 국력이 가장 높은 국가들. 자, 여기서 국력은 이제 우리가 군사력과 또 잠재력의 합으로 우리가 국력을 평가를 하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어떤 자원부강국의 정의가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이 자력 부강국들은 압도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한 군사력을 건설해서 자력 방위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모든 강대국들이 이 자력 방위를 반드시 추구하는 것만은 또 아니죠. 강대국도 역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또는 정치적인 배경이나 위협 정도에 따라서 자력 방위를 추구하거나 또 군사 동맹을 혼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원부강국의 개념은 안보적 측면에 보다 초점을 맞춰서 이 압도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충분한 군사력을 유지함으로써 자력 방위를 달성할 수 있는 국가를 지칭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자력 방위를 위한 군사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한 경제력과 대규모의 인구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자원부강국도 때로는 그 군사 방위를 자력으로만 하지 않고 동맹을 맺음으로써 여러 가지 자력 방위와 동맹 체결 등의 혼용의 방법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자원부강국은 동맹을 체결하는 목적이 자국의 어떤 안보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동맹을 체결하는 목적이 조금 틀릴 수가 있죠. 대체로 자원부강국들이 동맹을 체결하는 이유는 패권 안정을 위해서 주로 동맹을 체결을 하죠. 또는 동맹을 규합함으로써 동맹을 더욱더 확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 자원부강국들은 동맹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자력 방위국인 위협이 전무하거나 미미한 국가들인데요. 자, 이러한 국가들은 그 국가들만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환경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환경 등에 의해서 두드러진 어떤 적대 국가가 없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죠. 대표적으로 캐나다나 멕시코, 뉴질랜드 같은 국가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은 위협이 거의 없거나 또 위협이 있더라도 아주 적은 정도의 위협이기 때문에 GDP 대비해서 적은 군사비를 지출하고서도 자력 방위 유지가 가능한 나라들이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외교 관계 개선을 통해서 안보를 유지하려는 것이 두 번째 자력 방위국 국가의 유행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동맹불가국이 있죠. 이러한 동맹불가국도 자력 방위를 하는 국가 유행에 속하는데요. 이 동맹불가국은 동맹 체결이 근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력 방위를 추구하는 국가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같은 국가들은 지정학적인 위치상 아랍 국가들의 어떤 적대감 때문에 동맹이 제한이 되죠.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게 되면 전 아랍의 국가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과 동맹을 체결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지가 않죠. 이처럼 어떤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가지고 동맹을 체결할 수 없는 나라들은 결국은 자력 방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는 군사력을 건설을 하고 또 핵 전략을 통해서 자력 방위 정책을 구체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구적인 전쟁 준비 태세를 늘 갖추고 있고 방위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또 동원 제도를 잘 발전시켜서 자력 방위를 하고 있고요. 또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공격에 기반한 군사 전략을 수립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강한 공군력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선제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적대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보복하는 이 보복 전략을 적절하게 잘 구사함으로써 자력 방위를 추구해 나가고 있죠. 1960년대의 후반에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개발해서 현재 약 80 내지 400여 개의 가량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가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묵시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알려져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자, 타이완의 경우에도 이 동맹불가국의 유형에 속하죠. 이 타이완은 하나의 중국 정책 때문에 외교적으로 고립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중국이라는 나라와 국가 이익을 중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었죠. 이와 같은 어떤 예에서와 같이 타이완도 결국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 강대국 때문에 결국은 동맹이 불가한 그런 나라죠. 이런 나라도 결국은 자력 방위를 싫든 좋든 자력 방위를 할 수밖에 없는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시아, 아프리카의 비동맹 국가들하고 중립 노선 국가들도 자력 방위국의 유행에 속하는데요. 이 나라들은 동맹 불가국과는 달리 자국의 선택에 의해서 자국의 의도에 의해서 자력 방위를 채택한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은 동맹을 체결하기보다는 자력 방위를 선호하는 어떤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예를 들면
비동맹 노선 국가들은 이 과거의 동서 냉전의 갈등 사이에서 중립적인 외교 정책을 펴왔던 나라들이죠. 이 비동맹 국가들은 과거의 식민지 피해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이 반제국주의와 반식민지적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맹을 체결하기보다는 자력방위를 선호하는 이런 자신들만의 어떤 독특한 역사적인 어떤 배경과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인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 비동맹 국가들은 자력방위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럽의 그 중립 국가들은 이 중립 노선 국가들이 대표적인 자력방위를 추구하는 나라들인데요. 근대 유럽의 국제 관계에서 비롯된 특정한 어떤 역사적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유럽의 중립 노선 국가들은 냉전에 연루되기 쉬운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는 처해 있는 나라들이 많고요. 또는 냉전 당사국과 역사적으로 어떤 신뢰할 수 없는 배경을 가진 유럽의 국가들이 있어요. 핀란드나 스웨덴, 오스트리아 같은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나라들은 과거의 어떤 그 냉전의 당사국들과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얽힌 문제들 때문에 중립을 표방한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은 자력방위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중립 노선을 유지하면서 자력방위를 하기 위해서는 군사력 보유가 전제가 돼야 되겠죠. 강한 군사력을 갖지 않으면 이러한 실효성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강한 군사력을 보유함으로써 억제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되고요. 또 가상 적국의 선제 공격을 없애버릴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군사력을 건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국가의 능력 범위 내에서 군사력 건설을 통해서 결국은 중립 노선을 유지하면서 자력 방위를 추구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